자,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절대왕정에 대한 진도가 나갈 차례예요. 자, 절대왕정 나가볼까요? 일단은 우리 저번에 배웠다시피 유럽에서 이제 봉건제가 붕괴해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봉건제라는 것은 각각의 영토에 대해서 주군이 이제 주고 나서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으로 권력이 모이는 구조가 아니라 지방으로 분권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는데 봉건제도가 붕괴되면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것도 수업에 전에 했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16세기에서 18세기에 들면서 절대 왕정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럼 절대 왕정이란 뭐냐? 왕이 제약 없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말하는데 국왕이 한마디로 강력하다는 거야. 강력한 국왕 중심의 정치 체제를 절대 왕정이라고 합니다. 뭔가 이 절대에서부터 뭔가 강력한 왕권의 힘이 느껴지는 듯하죠. 넘어가서 그렇다면 절대 왕정의 특징은 무엇이냐? 왕인 절대 군주 밑으로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주의의 그러한 이론적인 요소는 중상주의와 왕권 신수설이 있는데 왕권 신수설은 일단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을 숫자를 써서 받은 것이다. 왕권은 신이 내린 것이다 하는 이러한 정치 이론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중상주의라는 제도를 채택해요. 그래서 그 왕이 국가의 상업활동에 대해서 굉장히 밀어줍니다. 국가의 상업활동을. 그래서 이 상업활동을 밀어주면서 새롭게 일어난 시민 세력들이 이 중상주의의 혜택을 받아서 국가가 이들이 신흥 시민 세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신흥 시민 세력과 봉건적인 왕과 귀족 세력들이 균형 관계를 이루면서 이 신흥 세력들이 군주에게 그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그 재정을 통해서 관료제, 그러니까 왕 밑에서 그 일하는 관료들과 그리고 상비군, 언제나 왕이 군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료제와 상비군을 통해서 군주권을 강화하고 이러한 관료제와 상비군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근거로 신흥 시민 세력들에게 중상주의 경제정책으로 밀어주고 이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야. 그걸 통해서 관료제 상비군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왕권 신수설을 통해서 이러한 절대군주의 강력함을 이룰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되면서 또한 원래 있었던 귀족이나 제후와 같은 봉건 세력들을 왕 밑으로 흡수하면서 절대 왕정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절대주의는 서유럽과 동유럽으로 나뉘는데 먼저 16세기 이후에 서유럽의 절대주의가 등장하고 17세기 이후에는 동유럽의 절대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동유럽에서도 절대주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유럽계 한마디로 먼저라는 거야. 서유럽에서는 에스파냐, 우리 저번에 신학로 개척 때 봤던 그 에스파냐 스페인에서 펠리페 2세가 대표적인 절대군주입니다. 이 시점은 신학로 개척 다 끝난 이후인데 펠리페 2세는 그 당시 에스파냐, 즉 스페인에서는 무적 함대라는 그러한 엄청난 해군이 있었어요. 이 함대를 이용해서 그 오스만 투르크 군대를 무찌르고 지중해의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강력한 에스파냐의 그런 왕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펠리페 2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루이 14세가 대표적인 절대군주인데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은 곧 국가인이라. 이 사람이 절대주의의 대표로 중상주의 정책을 실시하면서 강력한 국가의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하게 됐고 해외 식민지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루이 14세의 어렸을 적 모습이고 참 천사 같은데 성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잘 자라지는 못했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의 내부 모습이에요. 아름답고 화려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루이 14세가 프랑스에는 있었고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유명해요. 그래서 펠리페 2세의 무적함대가 펠리페 2세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국가의 전성기를 이루었는데
엘리자베스 1세 때가 되면 이제 영국이 이제 그 에스파냐의 그 강력함에 도전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영국과 에스파냐가 전쟁을 하면서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를, 그러니까 펠리페 2세 노후에 그 무적 함대를 격파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해상권을 다시 이제 영국이 장악하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등 강력한 그러한 군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있죠. 주황색 머리를 하고 있어요. 머리가 하트 모양이네요. 넘어갈까요? 자, 그러면 이런 서유럽의 절대주의는 동유럽 절대주의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17세기 이후니까 약 100년 정도 있다가 영향을 준 거야. 그 배경은 일단 동유럽에서는 서유럽과 달리 우리 그때 중세 유럽의 해체 때 배웠잖아. 도시나 상공업이 발달을 해야 되는데 동유럽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도시나 상공업 발달이 거의 약하기 때문에 시민 계급이 성장하지 않았고 국왕을 밀어줄 만한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지. 그렇지만 또 이제 농노제도 유지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특징은 뭐냐면 이러한 동유럽에서 계몽 전제 군주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계몽 전제 군주들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똑똑한 한 사람의 군주가 자기가 주도하면서 이제 시민 세력이라든지 봉건 세력이 약화라든지 이러한 상황이 아니라 군주가 주도해서 직접적으로 국가의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서유럽 형태로 절대주의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표트르 대제라는 인물이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또 어떤 업적이 있냐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건설해요. 이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만들면서 이제 표트르 대제가 국가를 발전시켜 나갔고, 오스트리아에서는 마리아 테레지아라는 그러한 이제 여왕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은 중앙 집권화와 근대 산업 육성을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의 젊을 적 모습이고, 나이 들어서 모습은 안 가져왔네요. 있었는데 안 했나 보다, 실수로. 그래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 여왕이 국가의 이제 중앙으로 권력을 모으는 중앙 집권화와 근대적인 산업 육성 노력. 아까 나왔다시피 군주 주도로 산업을 발달시킨다 그랬죠. 그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프로이센은 어디에 있냐면 독일에 있는 나라예요. 독일에 있는. 그래서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대왕은 계몽군주를 자처하면서 중상주의 정책 실시하고 전형적이죠.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슐레지엔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넘어가서 그러면 이 시기에 문화적으로는 어땠는가? 뉴턴이라는, 여러분 뉴턴은 다 알고 있죠? 그죠? 그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아냈어요. 자, 뉴턴. 그 다음에 과학의 분야에서는 계몽사상이라는 것이 등장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중시했다는 거야. 이성하면 여러분들 그때 기독교에서 떠오를 텐데 신앙이라는 것을 중시하다가 신앙이 점점 내려가고 이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신앙보다 밑에 있었는데 점점 올라가면서 이렇게 둘이가 겹쳐지는 수업을 했었어요. 그지? 그 중간 지점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앙과 이성의 조화. 요런 내용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계몽사상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성을 중시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이성에 의한 인간의 무한한 진보를 믿는다. 그리고 그 무지, 모르는 것과 미신 이런 것들을 없애고 불합리한 제도나 전통 같은 것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무한한 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계몽사상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미국의 독립전쟁이라든지, 그 당시 미국은 원래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하잖아요. 미국의 독립이라든지 나중에 배울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제 계몽사상이 주로 어떻게 이제 퍼지게 되냐면 이러한 살롱의 형태에서 많은 이제 그 당시 지식인이라든지 사회의 명사들이 이 계몽사상에 대해서 토론하는 그런 형태로 계몽사상이 유행하게 돼요. 이러한 부분까지 오늘 수업 마쳤고 나머지는 수업 시간에 이를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